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부자의 언어.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묻는 아들에게. 존 소포릭 지음, 이한이 옮김, 윌북에서 펴낸 책입니다. 추천의 글,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존 리. 부 대신 부의 말을 물려주는 일.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정원을 가꾸며 살아간다. 그 정원에서 무엇이 피어날지는 뿌린 씨앗과 들인 정성에 따라 달라질 일이다. 이 책의 첫 장을 넘기면서부터 마지막 장에 이를 때까지 한 남자가 가꾼 정원을 함께 거니는 기분이었다. 그는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말들을 써내려간 이 책은 진정한 부를 향한 여정을 담고 있다. 부를 추구하고 싶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다면 이 책을 펼쳐보는 것으로 그 여정의 첫 발을 내딛길 권한다. 경제 독립을 가장 잘 이룬 민족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미국 인구의 2% 남짓이지만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난 경제 독립을 이루었다. 그 이유를 성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유대인은 남자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 때 성인식을 치른다. 특이한 점은 성인식 때 아이들이 받는 선물이다. 성인식을 치르는 아이는 3가지 선물을 받는데 성경책, 시계, 그리고 현금이다. 성경책은 쉽게 짐작하듯이 종교적인 이유에서고 시계는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현금은 성인식을 치른 아이들이 스스로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어릴 때부터 돈의 중요성을 알고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운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경제 독립을 추구하는 유대인은 부자가 되는 이유에 남다른 철학이 하나 있다. 바로 어려운 유대인 민족을 도와야 한다는 철학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민족의 부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돈의 중요성과 함께 경제 철학을 심어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지 않는다. 오히려 돈을 멀리하라고 배우기도 한다. 돈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자란 뒤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경제관념을 잘 몰라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돈을 멀리하라고 배운 아이들이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를 열망해야 하는 이유이다. 많은 이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열정의 부족, 잘못된 경제관념, 무분별한 소비 습관, 혹은 투자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일반적인 이유다. 마음속으로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많은 이들이 이렇듯 현실과 타협하면서 굳이 부자가 되지 않아도 행복과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부자란 무엇인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책에 따르면 부자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돈의 노예가 되기보다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고 돈으로부터 인생을 속박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자가 되고 싶은 가장 정확하고도 유일한 이유이다. 이런 면에서 이 책 부자의 언어는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힘든 현실이다. 먹고 살 만큼 벌어서 만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부를 추구하는 삶은 본질적으로 내 삶을 위한 것이다. 돈 걱정으로 피폐해지거나 돈 문제로 고통스럽지 않는 삶, 그렇게 얻은 경제적 자유는 자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부를 추구하는 삶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혹은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귀한 인생을 좀 더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을 것이다. 돈 자체를 물려주기보다 삶의 철학과 부의 언어를 물려주는 건 어떨까?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이 책은 단순히 부자가 된 아빠가 아들에게 부자 되는 현실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삶의 지혜와 부의 철학을 일깨우는 책이다. 삶의 정원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꽃을 피울 것인지는 모두 우리 손에 달렸다. 모든 정원이 그렇듯 시간이 걸리고 노동이 필요하다. 이 책에 나오는 부의 정원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정원도 언젠가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가득하기를 빈다. 1부 정원일 배우기 1장 매일의 씨앗 레슨 1 부를 추구하라. 남자는 홀로 벤치에 앉아 자신의 농장 한끝에 자리한 연못을 굽어보았다. 무릎에 두툼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는 자신의 원고 서문에 쓸 구절을 끼적대고 있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이켜보니 인생이나 사회에 관한 정신적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 몇 쪽에 담긴 용기 있는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다. 이 구절은 흔히들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주제 하나를 생각해 보기에 좋았다. 그에게 경제적 안정을 안겨준 것이 무엇인지는 어느 한 가지를 콕 집어 말할 수 없었다. 삶 역시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정원사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친구들은 그에게 일에 미쳤다고 했고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볼 순 없었다. 친구들은 그에게 좀 천천히 가라고 마음 편히 여가도 누리라고 했다. 하루하루를 즐기라고 했다. 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평범한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했다.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다.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왜 그렇게 일에 매달려? 진정으로 돈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지. 정원사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돈 문제를 극복해야 다른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어. 돈과 시간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돼. 물론 친구들의 충고는 선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친구들보다 나아지려는 것도 높은 수입을 올리고 부유한 생활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성공은 취한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건 여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랐다. 그는 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다. 그건 경제적 성배였다. 그는 수년 동안 엄청난 부를 쌓았고 친구들은 그를 행운아라고 불렀다. 그리고 또 한 번 그에게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고 좀 편안해지라고 충고했다. 무덤에 갈 때 돈은 못 가져가. 지금 누리지 못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야. 친구들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동기가 무엇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그저 돈을 모으려고 은행에 현금을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우위를 점하고 싶었다.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경제적 조건에서.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해. 그러면 그건 사소한 문제가 돼. 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면 인생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가 가끔 끔찍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훗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게 된 그는 이제야 세상을 바라보고 경험하고자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았다. 장소는 달라도 대부분 경제적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돈에 대해 생각하고 돈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선택은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그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다. 그의 성공은 다양한 목표들이 가져온 결과물들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부는 욕망을 씨앗 삼아 자라난다. 노인은 나이를 먹으며 온화해졌고 친구들은 그의 포도농장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들은 그에게 부를 일구는 정원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가 뒷뜰을 가꾸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다. 조금 유치한 별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1년쯤 지났을 때 자신의 농장에 부를 일구는 정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 이름이 좋았다. 삶을 정원일에 비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원사는 땅을 일구는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자연 뒤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불가해한 힘들이 식물을 자라게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이제 그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그는 책을 팔에 끼고 자신의 농장을 걸어가면서 세상 만물에 자리한 가장 큰 질문 하나를 떠올렸다. 지금 손에 쥔 성공은 얼마나 가치가 있나? 평생 열심히 살면서 막대한 부를 일구었는데 생이 다해가는 이때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 부라는 보상을 위해 치른 대가는 분명 가치가 있었다. 그 길에서 인생의 필수적인 것들을 얻었다. 일과 자유, 개인적 성장이 따라왔다. 가장 뜻밖의 열매는 그가 부유한 삶을 일구온 과정을 영적 여정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쓴 책 한 장 한 장에 이런 진실이 담겨 있기를 바랬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정원으로 향했다. 때는 11월이었고 땅바닥은 얼어 있었다. 그는 비닐봉투로 책을 잘 싸서 땅에 묻었다. 지미가 책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가 얻은 인생의 교훈들이 이대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 결정을 운명의 신께 맡기기로 했다. 현실의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가톨릭 초등학교를 다녔다. 졸업할 때쯤 나는 과도한 부는 악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거나 돈은 모든 악행의 근원이라거나 세상을 얻는 대신 자신의 진실된 영혼을 잃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가르침들 말이다. 하지만 20대가 되어 재정적 고난을 겪게 되면서 나는 돈에 대한 다른 관점을 배우게 되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어떻게 불안과 공포,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상태로 몰아가는지 경험했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그리 멋진 말이 아니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주는 공포를 체감하기 전까지 우리는 보통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돈은 산소와 같아서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중요한 줄 모른다. 하지만 돈이 없어질수록 우리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진다.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 내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든가 돈 걱정을 하게 된다. 내가 돈의 가치를 깨달은 시기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다. 가족들은 나만 바라보았다. 책임감이 날로 커졌고 경제적 문제는 거의 모든 순간 내 발목을 잡았다.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의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부는 주중에 숲을 거닐 수 있게 해주고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해주고 인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해준다.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시간의 압박 없이 살게 해준다. 돈은 매 순간 의미 있는 경험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 당신에게 지금의 삶과 현재 상황에 만족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오직 당신만이 자신의 야망이 어디로 향하는지 느낄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을 가장 큰 악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부유한 인생은 물질적 추구의 과정인 동시에 영적 여정이기도 하다. 레슨 1-2 심판의 날 2년 전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반영하지. 정원사는 지난 날을 반추했다. 그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혼자 있곤 했다. 삶을 다시 평가해보고 한 주간의 일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이날은 그가 1년간의 휴가에 돌입한 날이었다. 장기간의 휴식은 평소의 일상적인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날로 번창하고 있는 농장과 포도밭, 포도주 양조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임하는 총괄 운영 관리인 산투스를 불러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동안의 사업적 문제들을 미리 검토했다. 평소에 해야 하는 일들에 더해 그는 산투스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이웃 농장을 사들였네.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자네가 그곳을 읽어줬으면 하네. 특별한 곳으로 바꿔주겠나? 자네의 노력에 대한 보답은 확실히 약속할 순 없지만 한번 자네 생각대로 자유롭게 해보게. 여기 일꾼들에게 일을 시켜도 돼. 그 비용은 내가 지불하지. 자네의 역량을 모두 시험해보게.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네. 산투스는 이 제안을 조심스럽게 숙고했다. 60대인 그는 상상력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지만 성실함 그 자체였다. 제게 1년 내내 일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여가 시간도 포기하고 월급도 못 받으면서 퇴락한 농장을 일구라고요? 실은 그렇다네. 정원사는 떠났고 정확히 1년 후에 돌아왔다. 농장은 황폐해지고 수익은 떨어져 있었다. 심지어 새로 사들인 이웃 농장은 전혀 손길이 닿지 않아 황무지 같았다. 정원사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나서 산투스는 일꾼들이 급여는 다 받으면서도 초과 근무는 꺼린다고 말했다. 아무도 열정적으로 일하지도 여가 시간을 자발적으로 할애하지도 않아서 이웃 농장은 방치되었다고 했다. 정원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넨 수십 년간 나와 함께했지. 충실하게 일해준 보답으로 나는 그동안 얻은 부를 자네에게 선물하고 싶었어. 이웃 농장은 사실 자네 것이었네. 하지만 이번 기회는 사라졌고 자네는 전과 똑같이 살고 있으니 내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자네를 지금과 같이 고용하는 수밖에. 산투스는 뜻밖의 말에 경악했지만 곧 불행한 진실을 받아들였다. 그가 온순하게 말했다. 전 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농장 일로 바빠서요. 사장님께서 월급도 보장하지 않으셨고요. 정원사는 잠시 생각한 후 관리인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군.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상은 그 어디에도 없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가진 것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 그의 목소리가 나직했다. 산투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는 이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다. 그의 미래는 특별한 것 없는 일상들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사라져버렸다. 심판의 날이 정말로 있다면 그때 받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될 것이다. 즉,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는 말이다. 무엇을 하며 하루를,
한 주를, 한 해를 보냈는가? 너무 바빠서 자신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목표들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는 않았는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하지 마라. 하루는 헬렌 켈러, 파스테르, 미켈란젤로, 마더 테레사,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머스 제퍼슨,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도 똑같이 24시간이다. 작가 H. 잭슨 브라운 주니어의 말이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다. 삶의 양상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일종의 장부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녔던 목적, 영향력,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학 시절 나는 시간이 삶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목격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학과장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안내를 받았다. 선고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무방비 상태였다. 반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들만이 존재했다. 입학 첫 해 성적은 재앙이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간 송아지처럼 학과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학과장은 나이 지긋한 노신사였는데 그가 왜 면담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동안 나는 거대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비짓땀을 흘리고 있었다. 조금 쉬운 커리큘럼을 찾아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학과장이 말했고 나는 상황을 판단하려고 머리를 굴렸다. 일단 학교에서 쫓겨날 것 같진 않았다. 최소한 아직은 아닌 것 같았다. 다음으로 그는 내가 정신적으로 허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의 판단은 타당했다. 그분은 내가 여자친구를 눈알 빠지게 찾고 있다거나 재미있는 친구들과 어울린다거나 매일 밤 카드놀이를 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했다. 젊은이가 사교활동을 하느라 대학에서의 교육기회를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하여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가늠할 수 없는 분이었다. 학과장은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무력하다고 여겼지만 실상 하루하루의 목적이 없어서 무력했다. 시간은 물론 내가 지닌 가능성도 낭비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는 목표를 작성했고 일정표를 짰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르자 성적이 바로 올랐다. 삶의 양상을 바꾸고 싶을 때 우리는 주간 일정을 쇄신해 보려 한다. 천국의 문이라는 우화가 있다. 이 이야기에는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사용하는 일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다. 네 사람이 죽어서 천국으로 갔다. 이들은 긴장한 채 천국의 문 밖에 줄을 서 있었다. 문 앞에는 성 베드로가 4권의 책을 들고 서 있었다. 그 책에는 이들의 일생이 각각 기록되어 있었다. 맨 앞에 남자가 걸어나가 성 베드로 앞에 섰다. 성 베드로가 이 남자의 일생이 요약된 장을 눈으로 훑었다. 남자는 평균적인 지성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결혼을 하고 가족을 부양했다. 자신의 삶에 성실했고 지역 공장에서 공장장 자리까지 올라갔으며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했다. 어린이 야구단 코치도 하고 학교 교육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성 베드로가 고개를 들어 말했다. 주어진 시간을 잘 썼군요. 당신을 저 아래쪽으로 내려보내야겠어요. 지역사회의 기둥으로 살았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겁니다. 휙 연기가 피어오르자 남자가 사라졌다. 다음으로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성 베드로는 얇디 얇은 여자의 인생록을 살펴보고는 몇 번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당신에게도 역시 똑같은 능력과 지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저 시간을 보내기만 했습니다. 일을 회피했고 돈에 구애받았죠. 게을렀고
그 결과 경박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자신을 먹고 앉아 있기만 한 존재보다 조금도 나을 바 없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을 지구로 돌려보내야겠습니다. 젖소로 태어날 겁니다. 게으르게 풀이나 뜯다가 도축되겠죠. 휙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여자가 사라졌다. 남겨진 두 사람은 음매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냉혹한 판결이 내려진 뒤에 다음 사람이 황급히 앞으로 나왔다. 성 베드로가 무거운 시선으로 책을 넘기는 동안 중년 남자는 초조하게 꼼지락거렸다. 당신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읽어보지 못한 책을 쓰는 작가가 될 재능을 타고났군요.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있었죠. 글을 써야겠다는 내면의 욕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당신은 술에 절어 살았죠. 번 것보다 더 많이 썼네요. 방탕하게 사느라 월급의 노예가 되었군요.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고 세상은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었을 책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죠. 자신을 생각 없는 월급 노예로 만들었으니 당신을 황소로 만들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들판에서 쟁기질이나 하면 됩니다. 거기선 당신의 재능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휙, 연기 한 줌과 함께 남자가 사라졌다. 마지막 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앞에 사람들과 달리 침착했다. 성 베드로는 그녀의 일생록에서 눈을 떼고는 호기심을 숨기지 않고 그녀를 살펴보았다. 당신은 자신의 정신을 사용했고 자기 흥미를 찾았으며 세심하게 시간을 사용했고 인생의 풍랑을 견뎌냈군요. 성 베드로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다른 사람들을 깊이 배려했고 그 이타심이 많은 보답을 준다는 걸 배웠고요. 가정을 일구고 공익에 기여했으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랐군요. 당신에게 내가 뭘 해드려야 할까요? 성 베드로가 어깨를 으쓱했다. 지상의 천사로 보내어 당신의 영향력이 미치게 할 겁니다. 당신이 지닌 빛을 밝히십시오. 이 이야기에 담긴 도덕 법칙은 무엇일까? 아마 이런 내용일 것이다.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평소 황소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고 현명하게 일하고 씀씀이를 관리하라. 존엄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되 가치 있는 명분에 기여하고 어떤 사람이 될지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라. 인생의 가치는 그 길에 있지 않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용하여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 오래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꼭 많은 걸 얻게 되진 않는다. 철학자 몽테뉴의 말이다. 시간을 충분히 쓰지 않는다면 타고난 재능은 아무 소용이 없다. 부를 포함해 우리가 욕망하는 삶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가 받아든 결과물은 우리가 보낸 시간을 반영한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지 않는다면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깎아먹게 된다. 강연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시간 관리는 태양과 같다.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돌기 때문이다. 라고 열렬하게 외친다. 벤저민 프랭클린도 이렇게 썼다. 인생을 사랑하는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원료들로만 인생을 채워라. 시간은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료다. 내가 보낸 시간은 지금의 나를 만든다. 나는 이를 알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을 변화시켰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모습 그대로 살게 될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